여러분 대선 이후 2025년 하반기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제도가 사라진다는 얘기 들으셨나요? 지금까지 수급비로 생활을 이어오던 분들에게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제도를 완전히 대체할 새로운 제도가 이미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인정책연구소 정치학박사 이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6월 대선 이후에 다가올 이 변화를 아직 모르고 계신데요. 만약 여러분이나 부모님이 수급 대상이시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의 기준이 지금과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이나 자녀 유무까지 복잡하게 따졌다면 앞으로는 오직 소득만을 기준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뀌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 3년 동안 이 제도를 시범 운영했고요. 실제로 혜택을 받은 가구들의 생계 안정 효과가 입증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울시를 넘어 전국 확대까지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김문수 두 대선 후보 모두 이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무조건 모두에게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기준을 모르고 넘어가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디딤돌 소득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제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대상자인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폐지되는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가장 걱정하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완전히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바뀌는 것은 분명합니다. 기존 제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제도로 대체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폐지나 다름없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지난 2022년부터 도입한 디딤돌 소득이라는 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디딤돌 소득은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단 하나의 기준, 즉 소득만 본다는 점입니다. 기존 제도에서는 본인의 소득은 물론이고 부양 의무자인 자녀의 재산과 소득, 본인의 보유 재산, 심지어 오래된 자동차나 주택까지 모두 계산 대상이었습니다. 이런 복잡한 기준 때문에 실제로는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단지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또는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74세 박모 어르신은 매달 48만 원의 기초연금으로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아파서 병원 다니는 횟수가 잦아졌고 식비와 관리비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민센터에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했지만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탈락 통보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 자녀와는 연락도 안 한 지 수년째이고 실질적으로 부양 능력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자녀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그 부모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였습니다. 이처럼 제도는 있으나 현실과 맞지 않는 기준 때문에 도움이 절실한 어르신들이 실제로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68세 김모 어르신입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홀로 살아가고 계신데요. 지방에 오래된 단독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어 기초수급 대상에서 탈락하셨습니다. 그 주택은 실제로는 낡고 수리도 안 된 상태였지만 제도상으로는 일정 가격 이상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소득으로 환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소득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판단되어 지원에서 제외되셨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 서울시에서 직접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존 제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이 서울시만 해도 약 16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이 수치는 5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분명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자격 요건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추진한 것이 바로 디딤돌 소득입니다. 이 제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 중위소득의 85%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이 부족한 만큼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1인 가구의 기준 소득을 100만 원으로 정했을 때 실제 소득이 60만 원이라면 부족한 40만 원을 나라가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 구조는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무엇보다 기존 수급자들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된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3년 동안 이 디딤돌 소득 제도를 시범 운영했습니다. 그 결과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시범 사업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디딤돌 소득을 받은 가구의 근로소득이 평균 31% 증가했고 기존의 기초수급 제도보다 탈수급률도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단순히 생계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립을 도와주는 구조로 평가된 것입니다. 실제로 디딤돌 소득 수급 후 자격이 중단된 가구 중 절반 이상이 스스로 생계를 꾸려갈 수 있게 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선지원 후검증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소득이 확인되어야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디딤돌 소득은 소득 신고만으로도 일단 먼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후 변동사항이 생기면 자동 조정되며 일시적인 소득 증감에 따라 유연하게 금액이 조정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제도가 서울시만의 실험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서울시는 이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하면 연간 36조 원이 필요하다는 분석 결과를 중앙정부에 제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제도 통합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긴급복지, 생계급여 등 총 36개 복지 제도를 디딤돌 소득으로 통합하면 행정 낭비는 줄이고 실질적인 복지 효과는 훨씬 높아진다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기초수급 폐지라는 말은 단순한 소문이 아닌 제도 전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없다는 점에서 보다 간단하고 명확한 기준으로 설계된 디딤돌 소득은 기존 수급자뿐 아니라 앞으로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는 분들에게도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왜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디딤돌 소득으로 전환될 만큼 바뀌게 되었을까요? 이 부분에서는 지금까지의 제도가 안고 있던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가장 먼저 지적할 수 있는 문제는 지나치게 복잡한 선정 기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소득만 보지 않습니다. 본인의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심지어 집에 사는 가족들의 관계와 소득까지 모두 계산에 포함됩니다. 이를 통틀어 소득인 정액이라고 부르는데요. 소득인 정액이 기준을 넘기면 단 한 푼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수급을 받으려면 소득인 정액이 약 62만 원 이하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 정액은 단순히 월급만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금이 300만 원만 있어도 또는 중고차 한 대를 가지고 있어도 이것들이 일정 금액으로 환산되어 소득에 더해집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는 월 수입이 30만 원 수준인 분도 기준을 넘는다는 이유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제도의 취지는 좋습니다. 가족이 있으면 가족이 도와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실은 다릅니다. 연락이 끊긴 자녀, 형식적인 가족관계 또는 경제적으로 이미 단절된 자녀와의 관계까지도 하나의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한 예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70대 이모 할아버지는 월 40만 원의 국민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병원비와 약값으로 매달 적자에 허덕였고 지자체 복지센터에 수급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탈락됐습니다. 알고 보니 아들이 중소기업에 다니고는 있었지만 본인의 생활도 빠듯했고
몇 년째 연락조차 하지 않고 지냈다고 합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 중 상당수가 이 부양 의무자 기준 때문에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부양 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탈락한 신청자 비율이 전체 수급 탈락자의 32%를 차지했습니다. 단순히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모가 지원받지 못하는 구조는 현행 제도의 가장 큰 맹점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재산의 소득 환산입니다. 지방에 오래된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기준에서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를 들어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65세 김모 어르신은 40년 된 시골 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외관은 허물어지기 직전이었고 실질적인 자산 가치도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도상 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가되었고 이 금액이 소득으로 환산되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실제 생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자산이 서류상으로는 가지고 있는 돈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계를 위해 필요해서 중고 경차 한 대를 소유한 경우에도 일정 기준을 넘으면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특히 농촌 지역이나 교통이 불편한 외곽 지역에 사는 고령층의 경우 자동차가 유일한 이동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산으로 계산해 탈락시키는 구조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렇듯 제도는 있으나 복잡한 기준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평가 방식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약 52만 명의 저소득층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신청 과정의 어려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온라인 신청이 어렵고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가 상담과 서류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는 이 자체가 큰 장벽이 됩니다. 특히나 자존심 때문에 복지 신청을 꺼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한 서류 제출 후에도 심사가 길게는 2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간 동안 생계가 더욱 악화되거나 병원 진료를 미루게 되는 일도 생깁니다. 이처럼 제도는 존재하지만 실제로 그 혜택을 받기까지의 길이 너무 멀고 험하기 때문에 제도 자체를 아예 포기하거나 지원을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복잡하고 비현실적인 기준, 실제 소득보다 과도하게 산정되는 재산평가, 가족과의 관계를 무시한 부양의무자 기준, 어렵고 번거로운 신청 절차. 이것이 지금까지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가진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도입한 디딤돌 소득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바뀌었고 기존과는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구체적인 지원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현실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앞서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안으로 서울시가 내놓은 디딤돌 소득 제도는 어떤 방식으로 다르고 실제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디딤돌 소득 제도는 서울시가 2022년부터 도입해 시범 운영한 새로운 형태의 복지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복잡한 부양 의무자 기준이나 재산 기준을 없애고 오직 가구의 실질 소득만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하면 있는 재산이 무엇이든 자녀가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지금 내 손에 들어오는 수입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구조는 바로 소득 보전형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기준소득을 100만 원으로 정했을 때 실제 소득이 60만 원이라면 부족한 40만 원을 서울시가 채워주는 방식입니다. 이 기준은 가구 인원수에 따라 달라지며 2025년 현재 기준으로 디딤돌 소득의 월 지원 상한액은 1인 가구 기준 94만 790원, 2인 가구는 156만 5110원, 3인 가구는
200만 3,730원, 4인 가구는 243만 5,220원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강북구에 거주하는 63세 이모 어르신은 월 65만 원의 연금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은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탈락됐고 각종 고지서를 밀려가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딤돌 소득이 도입되면서 어르신은 기준소득보다 35만 원이 부족한 상태로 평가됐고 매달 부족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됐습니다. 의료비와 식비 걱정을 덜게 되자 어르신은 동네 시장에서 주 3일 일하는 일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자동성입니다. 기존에는 수급자가 복잡한 서류를 챙겨 신청하고 심사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디딤돌 소득은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되며 신규 대상자 역시 소득 확인만으로 빠르게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 절차에서 오는 부담을 크게 줄였고 이로 인해 제도를 포기했던 사람들의 진입 장벽을 낮췄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유연성입니다. 예전 제도는 한번 수급이 중단되면 다시 신청해도 시간이 오래 걸렸고 절차도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디딤돌 소득은 소득이 일시적으로 늘거나 줄어도 시스템이 자동으로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달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소득이 일시적으로 올라가더라도 다음 달에는 다시 지원이 재개되는 구조입니다.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이 제도를 도입한 후 수급자의 근로소득이 평균 31%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소득이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수급비가 끊길까봐 일을 안 하던 사람들이 디딤돌 소득 도입 이후에는 일정 소득을 올리더라도 지원이 줄어들 뿐 끊기지는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게 된 것입니다. 탈수급률도 눈에 띕니다. 기존 제도보다 2배 이상 높은 8.6%의 탈수급률을 기록하며 제도가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서 자립까지 유도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디딤돌 소득을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회복, 탄력성 강화 정책으로 정의했습니다. 이 제도는 생계비만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기존 수급자들이 받던 의료비, 교육비, 주거 지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현금 지원은 디딤돌 소득으로 바뀌지만 나머지 복지 혜택은 축소되거나 삭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인데요. 서울시는 명확히 밝혔습니다. 의료비나 교육비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시범사업에 참여한 가구 3천여 곳을 분석한 결과 지원 대상자의 생활 만족도는 1년 만에 24% 이상 상승했습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고령층 가구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는데 이는 기존 제도에서는 자녀 때문에 수급을 못 받았던 분들이 디딤돌 소득을 통해 처음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이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2024년 12월 기준 디딤돌 소득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정부와의 협의와 입법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다만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예산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연간 약 36조 6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65% 기준으로 낮출 경우 약 13조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처럼 재정적 부담이 크긴 하지만 서울시는 594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존의 36개 복지 제도를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행정 비용을 줄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된다면 여러분이나 주변 가족 중에도 새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또는 차량이 있다는 이유로 탈락되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디딤돌 소득 제도의 구조와 효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제도적으로는 분명 획기적인 시도이며 기존에 복잡하고 불합리했던 기준들을 상당 부분 개선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디딤돌 소득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경우 과연 기대되는 점만 있을까요? 이번 파트에서는 이 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는 물론 실제 도입과 운영 과정에서 우려되는 현실적인 문제점들까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기대되는 효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디딤돌 소득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기존 제도로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사람들에게까지 혜택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부양 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배제되면서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수급에서 탈락했던 고령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실제 서울시의 시범사업 결과에서도 자녀가 있는 65세 이상 단독 가구의 수급률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강서구에 거주하는 71세 여성은 그동안 자녀가 외국에 나가 있다는 이유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디딤돌 소득 도입 이후 실제 생활비가 기준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매달 36만 원의 현금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서 무료 급식소나 병원 방문 빈도도 줄어들었고 심리적으로도 우울감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자립을 유도한다는 점에서도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소득이 조금만 늘어도 수급에서 탈락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일하고 싶어도 일부러 일자리를 피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디딤돌 소득은 소득이 늘어나도 지원금이 점차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을 해도 손해가 아니며 오히려 더 나은 생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수급자 스스로가 자립을 꿈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서울시 시범 사업 결과에 따르면 디딤돌 소득을 받은 수급자의 근로 참여율이 28%에서 36%로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생계 걱정이 줄어들자 일을 하려는 의지가 생겼고 실제 취업으로 이어진 사례도 늘어났습니다. 이외에도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정보 접근이 어려운 고령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서류 준비가 복잡하고 심사에 오랜 시간이 소요돼 많은 분들이 중간에 포기하곤 했습니다. 디딤돌 소득은 자동 전환, 간단한 소득 확인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해져 접근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우려되는 부분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소득만으로 판단하는 기준의 한계입니다. 디딤돌 소득은 오직 가구의 월소득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의료비나 부채와 같은 추가적인 경제적 어려움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만 원의 월소득을 가진 1인 가구 어씨와 B씨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씨는 건강하고 혼자 생활이 가능하지만 B씨는 매달 병원비로 20만 원 이상을 지출해야 하고 약값도 만만치 않습니다. 소득은 같지만 실질적인 경제적 여건은 완전히 다른데 디딤돌 소득은 이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고비용 지출을 안고 있는 가구는 여전히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에 대한 부담입니다.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 필요한 재정은 연간 36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65%로 낮출 경우에도 13조 원이 추가 소요되며 이는 기존 복지 예산보다 큰 규모입니다. 현재 정부의 재정 상태나 경기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세 확대나 기존 예산의 재분배가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기존 복지제도 36개를 통합함으로써 행정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지만 초기 투자 비용과 인프라 구축에는 여전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시행이 어렵고 단계적인 확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입니다. 현재 정치적으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이 제도가 정권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가 중심이 되어 추진한 제도인 만큼 중앙정부와의 정책 방향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전국 확대가 무산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홍보 부족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디딤돌 소득이라는 이름조차 생소하게 느끼고 있으며 자신이 대상자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단순히 제도를 만든 것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교육과 안내, 사례 중심의 홍보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처럼 디딤돌 소득은 분명히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많은 가능성을 열어주는 제도이지만 그만큼 현실적인 과제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디딤돌 소득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제도 하나가 바뀐다는 것이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계와 자존감 그리고 삶의 방향까지 바꾸는 일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제도가 어떻게 전국으로 확대될지, 그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현실화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복지는 이제 더 많은 사람에게 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바뀐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주변의 정보에 어두운 부모님이나 지인들이 계시다면 꼭 오늘 영상의 내용을 전달해 주세요. 정보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숨 쉴 틈이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처럼 정책의 변화와 혜택을 실질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영상 계속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은퇴 자금 10억 원 없이도 월 300만 원으로 여유롭게 사는 부부의 실제 생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은퇴 후에도 안정된 삶을 꿈꾸는 분들께 현실적인 아이디어가 될 수 있으니 기대해 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하겠습니다.